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3장에 제가 사무관리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 개념과 이제 분류 관련해서 일단 1번에 제가 개념, 2번에 사무관리 분류해서 협의의 사무관리, 그리고 광의의 사무관리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 개념과 분류를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제가 조금 볼 부분들은 문서관리에 관한 부분 하나 잠깐 보자 그래서 일단 2절에는 문서관리 하게 되면 두 번째 저희가 문서 분류의 원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보시면 문서 분류의 저희가 원칙이다 해서 여긴 이론상으로 정립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이 아닌 이론상으로 문서 분류의 원칙을 하게 되면 저희가 5가지를 정리한다 그래서 저희가 5가지 문서 분류 원칙에서 여기 이제 법이 아닌 저희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일단 1번에 종합의 원칙부터 2번 일관성의 원칙, 3번 점진의 원칙, 4번에 상호 배제의 원칙, 5번에 병치의 원칙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여기에 한번 여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게 2회하고 5회 때 그러니까 오래전이 저희 19회를 준비한 연 입장에 봤을 때 2회와 5회 때 출제가 됐다는 것은 오래전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제가 안 됐으면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보고 넘어가 되겠지만 한번 언급이 된 부분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두 번, 제가 초창기긴 하지만 2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종합의 원칙보다 간단하게 내용만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종합의 원칙을 이제 보시면 내용이 쭉 깁니다만은 첫 번째 중간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문서들을 분류한다 해서 지문은 제가 길게 잡을 건 없고요. 종합의 원칙 하게 되면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문서들로 편철한다. 분류 편철하는 것을 종합의 원칙.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칙은 지문 그대로 저희가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입각해서 문서를 분류하는 것을 일관성의 원칙. 그 다음에 점진의 원칙에는 의미에서 내포하듯이 간단한 내용의 문서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내용의 순으로 분류한다는 걸 점진의 원칙. 그 다음에 상호 배제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상호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양가로 4번에 보면 저희가 상호 배제의 원칙이다. 그래서 지문 4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병치의 원칙이다. 이제 보시면 여기는 중간에 대등하게 분류 편철을 하더라. 그래서 대등하게 이제 문서를 분류한다. 그래서 이제 병치의 원칙은 대등하게 분류한다 해서 일단은 저희 5가지 방금 봤다. 그래서 1번에 지금 1번에 방금 봤던 여기 보면 1번에 첫 번째 종합의 원칙부터 해서 마지막에 저희에게 병치의 원칙에 5가지에 관련된 지문은 굳이 그대로 정리할 건 없고 그 내포하는 의미의 큰 틀로만 해서 5가지 원칙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주택법 영상 보존 문서 1번부터 제가 7번에 관련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문서 보존. 제가 이제 문서 보존에 관한 것만 잠깐 볼까요? 근데 보시면 저희가 문서에 저희가 보존이다 해서 이 부분을 잠깐 볼 건데요. 문서 보존은 근래 지금 저희가 저희가 지난 18회하고 17회, 15회네요. 15회 때 처음 보시면 이와 같은 특정의 문서를 두고 이 주어진 문서별의 보존에 관한 연수가 몇 년이냐 그래서 이 주어지는 문서별 그리고 보존에 관한 연수다 그래서 문서별 연수를 좀 달리해서 15회 때 저희가 처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5회 나오고요. 16회 쉬고 17회 때 해서 문서 보존에 관한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지문에 일단은 제가 3년 여기 보시면 3년에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1, 2, 3, 4에 관련해서 이제 관련 법령 규정상 이제 보존해야 될 문서에서 3년은 1번, 2번, 3번, 4번 2년에 가면 이제 수도법 관련 그리고 저희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상 저희가 자체 점검 기록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문서에 관한 것은 보면 지금 저희가 3년 보존할 문서별의 연수를 정리하고 있고요. 나와 있는 지금 2년 동안 2년과 관련한 보존한 문서별에 크게 수도법과 승강시설 안전관리법 관련한 문서별 보존 연수 하나 저희가 정리하고 있고요. 하나 제가 더 정리하자면 5년짜리가 하나 있으면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5년과 관련한 여기는 보면 저희가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법에 가보면 5년 동안 저희가 이 회계연도 종료 5년간 보존해야 될 문서를 정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보존할 문서의 보존을 보면 저희가 관리비 등입니다. 관리비 등과 관련된 저희가 장부와 저희가 증빙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등과 관련된 장부와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는 몇 년을 보관하냐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관리비 등과 관련된 장부나 증빙 서류는 이 회계연도 종료 몇 년간 보관한다? 5년에서 보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만 말하는 관리비 등이란 건 저희가 이제 보시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관리비 등 하게 되면 해서 뭐를 포함하냐면 저희가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관리비 하고요. 그다음 징수 대행인 저희가 사용료 그리고 저희가 장기 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지문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관리비상 장기수선 충당금 관리비 등이다. 그래서 이 등과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는 몇 년간 5년. 그래서 여기 나와 일단 여기 3년, 2년 특히 이제 주택법의 5년에 관한 부분들을 해서 여기는 요걸 하나 추가하셔서 나와 있는 여기는 따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주택법에 따른 요거 하나 추가하셔서 일단 여러분이 3, 2, 5년에 따른 보존 문서별 보관의 연수 하나 이걸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3년과 2년에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 파트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30일과 관련해서 보시면 저희가 그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에서 여기 연수정에 보시면 3년, 2년, 5년도 있습니다. 밀수 관련을 보시면 저희가 30일의 보존 연수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CCTV 그 관련 자료인데 일단 여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차장법과 주택법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주택법과 관련된 해서 주택법의 하위 법령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저희가 폐쇄율의 텔레비전의 촬영 자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30일 해서 연수 갖고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이 일수가 관련해서 즉 CCTV 관련한 제가 촬영 자료는 며칠간 보관한다? 30일 해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정도 하나 정리해서 일단 문서 보도는 크게 저기 이론 관련한 부분에 이 부분하고 분류 원칙과 법령과 관련해서 문서 보존 관련해서 3년, 2년, 5년, 30일 해서 이 부분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다음에 저희가 3절은 제가 이제 노무관리다 그래서 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게 될 소장과 직원과 관련한 노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일단 출발은 이제 근로기준법도 여러 가지 법령을 저희가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저희가 노무관리 규정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일단 노무관리 규정은요, 이제 저희가 이 노무관리 규정이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부분인데 저희가 노무관리 규정은 지금 보면 교재의 일본 내용도 쭉 해서 저희가 근로기준법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기간제 근로자 관련 법령까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저희가 노무관리하고요. 또 노무관리와 이 노무관리가 끝나면 제가 정리하게 될 4대 사회보험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무관리와 4대 사회보험이 이 노무관리가 끝나면 이제 4대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네 가지 4대 사회보험 정리할 건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할 때 이제 보시면 정리는 여기는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기출지문을 정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물론 기출지문이 매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특히 노무나 4대 사회보험 관련해서 일단 기출지문은 좀 주의를 해서 꼭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지문과 연관해서 이 기출됐던 지문이지만 그 기출지문과
연관된 연관 지문도 보면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부분들. 그래서 기출이 됐던 지문은 꼭 정리하고 그 기출 지문 예를 들어서 뻗어나간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관 지문도 저희가 정리해야 됩니다. 부분들. 그 다음에 보시면 출제는 안 나왔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 있는 지문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정리. 물론 저희가 여기 노무관리나 4대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근래 예전보다 지금 저희가 회를 좀 갈수록 출제 문항이 좀 늘어나긴 합니다만 이 노무와 4대 보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4문제가 나옵니다. 4문제. 근데 이 지금 저희 교재는 내용을 많이 줄인다고 줄였지만 이 노무 또는 4대 사회보험에 4문제가 평균 출제하는데 4문제를 여기 이제 보시면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2문제입니다. 노무 4대 사회보험에 4문제가 출제했는데 이 4문제를 절대 욕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노무와 4대 사회보험 관련 예를 들어서 공인 노무사 과정이라면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지만 저희는 총 40문항이 한 10%밖에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러긴 합니다만 이 관련 지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총 4문제 중에서 2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혹시 좋으면 3문제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2문제 정도만 저희가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했던 부분이 맞아떨어졌을 때 한 3문제까지 정리할 수 있지만 2개에서 기본적으로 4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2개는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3개에서 4개 즉 하나 내지 2개는 난이도도하게 출제하는 부분들이 문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무나 4대 사회보험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기출지문과 그 기출지문과 연관에 뻗어나온 이 연관지문 정리하고 가능성 있는 지문 위주로 정리해야 되지 저희가 공인노무사와 같은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넓게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일단은 노무관리도 마찬가지 4대 사회보험 마찬가지 이와 같은 형태로 쭉 해서 넘어간다. 그러면 이것만 정리해야 될까 해서 최소 이 정도 여기 지금 2문제를 대비한 저희가 이 공부량도 절대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노무 4대 사회보험에서는 절대 욕심을 낼 부분이 아니고 제가 한 2개 정도만 맞추면 일단 성공했고요. 하나 더해 3개까지 맞춘다면 이건 대단한 성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문제를 요거 4문제를 절대 다 맞추기는 기출문제를 쭉 매회 분석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 2문제를 목표로 해서 가다 보면 전체적인 가다가 중간에 건너간 지문이 있어 그는 일단 버리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노무관리 4대 사업은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본 노무관리 시작이 되는 지문에 저희가 근로기준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노무관리가 가장 기본 그 첫 번째가 되는 게 이제 그 사용자의 채용이 근로할 때 이제 근로 조건을 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근로기준법이다 해서 저희가 이제 보면 출발은 근로기준법부터 해서 지문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일단 근로기준법 하게 되면 적용 보면 읽어보시고 영어 정의에서는 지금 보면 근로자부터 해서 마지막 근로계약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보면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5번에 단시간 근로자에서 5번 일단 여기는 5번 좀 잠깐 체크하셔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누구라 하더라?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출발은 저희가 영어 정의입니다. 영어 정의에서 방금 봤던 제가 단시간 근로자 관련해서 여기는 5번 하나 체크 봐주시고 그 다음에 7번하고 9번에서 특히 이제 그 영어 중에 보시면 일단 여가 지문에 평균 임금과 그리고 저희가 통상 임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영어 정의를 보시면 지금 일단 먼저 영어 보면 7번의 평균 임금은 뭘 말하냐 그래 봤더니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하는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해서 평균 임금 8번은 건너서 9번으로 가봅니다. 자,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해서 특히 여러 가지 용어 중 특히 이 평균하고 통상임금은 첫 번째 여긴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용어에 관한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물었을 때 대비해야 되고요. 여기는 지금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 일단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노무관리와 이어서 나오게 될 4대 사회보험이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노무관리와 4대 사회보험에 가시면 일정의 임금을 지급하는 어떤 내용을 결정해야 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 임금으로 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때도 있고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퇴직하는 걸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무슨 임금이나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휴일에 예를 들어서 휴일에 근로를 시켰다면 무슨 임금? 통상임금의 제가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용어도 주의하시면 그보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평균과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예요. 적용 범위. 적용 범위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산정된 임금은 여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틀렸죠. 퇴직금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평균이고요. 휴일 근로는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No. 평균연으로 무슨 임금? 통상에서 적용 범위라는 건에서 이 평균과 통상임금을 서로 위치를 바꾼 예를 들어서 평균임금으로 적용할 개수를 통상으로 적용할 개수를 평균 서로 이 평균하고 통상임금 서로 위치를 바꾸어서 옳지 않은 지문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이 아직은 그거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경우에 아직은 이 위치 서로 평균하고 통상을 바꾸는 형태의 유형으로 문제 나왔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무엇도 준비하셔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관련 지문을 주고서 양가로 딱 여기를 통상 또는 평균을 가로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셔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중에 정의와 적용 범위 중에 여러분이 주의를 좀 기울일 부분들은 이 두 번째 적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 적용 범위가 보면 노무관리 4대 사회보험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좀 출제 위험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형태가 이 적용 범위 관련한 출제 문항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문 7번의 평균 임금 그리고 저희가 9번의 통상 임금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자, 근로계약은 용어만 잠깐 보죠. 자,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저희가 근로계약이라 합니다 해서 일단 용어는 해서 단시간 근로자 그 다음에 방금 봤던 평균 통상임금과 마지막에 봤던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 잠깐 정리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제가 근로계약 체결 및 효력이다 관련된 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근로계약 체결 및 효력 일단 동그라미 1번에 근로계약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근로계약 여기 있는 두 번 요걸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근로조건에 여기는 근로조건의 결정 결정 순위라고 일단 말씀해 드려볼까요? 자, 그러면 근로조건이라는 건 내가 사용자의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 나에게 임금을 주는 등의 서로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결정하자. 그래서 근로조건 결정의 순위란 이야기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의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따로 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근로조건을 정하는 게 하나 이상이 있더라. 그러면 하나 이상이 있다는 건 분명 하나 이상이면 예를 들어 둘이든 셋이든 예를 들어 두 가지가 있었을 때는 그 두 가지 어떤 근로조건을 결정한 방법이란 분명 그 중에 우선순위는 하나를 두어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우선순위 근로조건의 결정의 내용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결정한 순위인데 그 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냐면 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저희가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은 이거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1대1로 정해진 것을 근로계약이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1대1로 이제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근로계약이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번의 기억 잠깐 보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결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 뭐라고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라고 해서 근로계약은 1번의 기억만 일단 기억하고요. 일단 기억만 하나 잠깐 보시고 내려가면 두 번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이 있고 두 번째 저희가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1대1로 근로자상 1대1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고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서 작성을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일단 2번의 기억에 가보죠. 그러면 취업규칙은 사업장 근로자 모두가 다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기억에 나와 있듯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일정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그래서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이상을 근로해서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작성을 해서 그거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저희가 신고하는 걸 취업규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취업규칙은 두 가지를 기억한 첫 번째 10명 이상인 경우는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고요. 하나만 더 보죠. 하나 더 본다는 거 우측에 보면 리을번으로 가보죠. 리을번. 자,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감급에 제대한 것은 임금을 감하는 제재를 정할 경우는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1회의 금액의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평균 임금이란 적용 범위를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취업규칙에서 평균 임금의 적용 범위가 나왔다. 그래서 취업규칙은 임금을 감하는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 임금 총액이라는 것은 한 달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은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그리고 임금을 감하는 감급에 제재를 했을 경우에 평균 임금 2분의 1을 그리고 한 달 임금 기준의 10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서 일단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법령은 지금 제가 근로기준법을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규정에 가면 저희가 단체협약이라고 있어요.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이거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더라. 여기는 1대1로 여기는 사용자가 작성 신고하지만 여기는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게 있더라. 그게 단체 협약이다. 그래서 단체 협약은 일단은 보면 해서 기업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란 이야기는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해서 니은 그리고 이거 단체 협약의 당사자는 단체 협약의 체결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면 이거는 뭐 신고하게 되는데 보면 단체 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이를 행정관청에 저희가 신고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체 협약이 체결이 됐으면 제가 15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일단 제가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가 두 가지를 기억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 단체 협약을 체결했으면 며칠 이내 저희가 15일 이내 신고하고요. 그러면 단체 협약을 요거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한 장을 넘겨보면 자, 지금 일단은 자, 신고를 했더라 그러면 리을번 자, 행정관청에 요거를 체결도 15일에 신고한다고 그랬는데 미음은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자, 그럼 행정관청은 단체 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아무리 노동조합과 사용자 등 단체 간에 이거를 당사자끼리 정했다 하더라도 그 정한 내용이
관련 내용이 저희가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때는 노동위는 의결을 거쳐서 그 관청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 그다음에 미음하고 이제 비읍에 보면 기간을 정하는 게 있어요. 이제 비읍에 가보면 미음 단체 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그리고 미읍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음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하는 게 그 유효기간은 몇 년으로 하다? 2년.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단체 협약은 두 가지란 건 신고는 체결부터 15일 이내고요. 이 단체 협약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은 몇 년으로 하더라? 여기는 2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깐만 적어볼까요? 일단 여기는 10명 이상 했으니까 여기는 적어놨으니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제가 이제 보시면 일단 취업규칙은 이제 보시면 여기는 취업규칙은 여기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평균임금 여기는 평균임금에 저희가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1 임금 지급기 즉 이 한 달 임금 이 여기 표현을 보면 1 임금 지문이 기니까 1 임금 지급 임금 총액이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저희가 10분의 1을 2분의 1을 넘어가도 여기 넘어가 안 된다는 것. 일단 10명 이상과 이 두 가지 하나 기억하시고 단체 협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며칠 체결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하고요. 단체 협약은 유효기간은 저희가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몇 년을 2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이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그럼 나머지 단체 협약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여기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세 가지 근로계약이 있고요, 취업규칙이 있고요, 단체 협약이 있다면 요 세 가지가 하나의 사업장이 있다면 결국은 그 결정의 순위를 정해서 하나는 기준점을 잡아두는데 그러면 근로조건의 결정성의 가장 1순위는 뭐가 1등이냐면 여기 있는 단체 협약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1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단체 협약은 이거는 단체 협약이 나올 수 없죠. 그러면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있다면 이때 그러면 단체 협약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있다면 그때 두 번째는 순위가 누가 됩니까? 그중 우선순위는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10명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는 굳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사업장 규모가 10명 미만의 경우라면 그때는 뭘로? 근로계약으로서 근로조건을 결정한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결정순위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면 단체 협약이 1순위, 그 다음에 이게 없다면 취업규칙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근로계약이다 그래서 근로조건 결정의 순위는 1등, 2등, 3등의 순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을 수 있다. 관련해서 동그라미 4번 가보죠. 4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근로조건의 우선순위다 그래서 기억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모여라. 이 경우 모여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 이 취업규칙 위반한 근로계약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라고 뭘 따른다? 취업규칙을 따른다. 1번, 기억번. 니은. 취업규칙은 법령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되고요.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 사이에 어떤 충돌이 생겼을 경우는 뭐가 1등이라는 거예요? 뭘 우선으로 한다? 단체 협약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결론은 지문을 통해 확인해 봤지만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취업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으로 해서 근로조건의 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하나 잠깐 봐두도록 하시고요. 계약서류의 보존. 계약서류의 보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류의 보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하나 보죠. 계약서류의 보존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계약서류 보존 일단은 쭉 해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하는 중요 서류를 몇 년간 보관한다? 저희가 3년간 보관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근로계약서를 보인다 그래서 근로자 명부와 계약에 하는 서류는 저희가 몇 년간 보관한다? 3년. 저기 좀 전에 여기서 한번 봤었죠. 여기서 보면 좀 전에 근로기준법이 3년의 보존의 문서를 한번 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있었던 게
근로기준법 관련된 어떤 문서 보존을 물어본다면 3년.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 할 건데, 그러면 계약 서류하게 되면 일단 근로자 명부와 계약에 관한 서류에 관한 것은 이제 여기 몇 년 보관하더라? 저희가 3년간 보관합니다. 이제 밑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중요 서류까지는 볼 거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그 중요 서류가 몇 년간 보관합니까? 3년간 보관합니다. 라고 보시고, 여기는 연관에, 이와 연관에 이제 보시면 여기 이와 이 서류 보존에 관한 뭐 연관에서 보시면 저희가 사용 증명서입니다. 사용 증명서 등과 관련한 지문과 연관해서 동그라미 4번 보죠. 4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니은 기억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그 다음에 디귿. 자, 그럼 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죠. 그러면 사용증명서라는 것, 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보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하여 며칠이잖아요.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돼요? 30일 이상 계속의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는 것은 동그라미 리을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증명서를 여기를 교부받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며칠간 3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용기간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no,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법원들. 그러면 계속해서 3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증명서 교부했다 그러면 요거는 뭐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지문 디귿번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몇 년? 3년 이내로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3년과 연관해 정리할 부분들은 사용증명서 등과 관련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관련된 지문을 좀 정리해 두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임금 등에 관한 부분, 임금 등에 관한 부분인데 보시면 1번은 보면 1번은 지금 보시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 그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단체 협약 하나만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1번에서는. 그래서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날짜를 정해 지급한가요? 네.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질문 3번. 3번을 가볍게만 보죠. 3번은 자, 근로자가 출산, 사용되는 근로자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여기서 비상한은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란 거예요. 뭐 통상한 경우가 아닌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4번에 휴업수당을 좀 볼까요? 휴업수당. 그러면 사용자 귀척으로 휴업하는 게 사용자 휴업기관 등 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금 등에서 이제 보실 건 제가 첫 번째 휴업수당입니다. 휴업수당. 자, 이 휴업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자,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지만 맡은 바 일을 쉬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근로자 일단 신분을 유지하면 쉰다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면 사용자 귀책으로 해서 근로자 귀책이 아닌, 물론 근로자 귀책이면 수당을 주지 않겠지만 사용자 귀책으로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면 그 기간 동안에 주는 임금을 수당을 휴업수당이다. 그래서 휴업수당은 보니까 지문에 4번의 두 번째 줄이죠. 평균 임금이 얼마?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휴업수당은 저희가 평균 임금입니다. 그래서 휴업수당은 저희가 평균 임금의 제가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그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는 이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이
통상임금을 초과해버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평균임금 170엔이 통상임금을 초과해버린 이와 같은 경우라면 이때는 무슨 임금을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기준으로 주지만 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아버린 경우는 무슨 임금을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네요.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이어 나온 지문이죠. 자, 다음은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4번 꼭 체크하고요. 5번 읽어보시고 6번. 그럼 임금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 임금채권. 그러면 요거 이제 뭐 임금채권. 그러면 임금채권의 시효는 요거는 몇 년이죠? 임금채권의 시효는 요거는 저희가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임금채권의 시효 여기 한번 또 요 3년을 1년으로 바꿔서 한번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채권의 시효는 몇 년? 3년. 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6번 하나 정리했고 7번 읽어보시고 8번으로 가보죠. 이제 8번은 임금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고 있고요. 8번에 가면 질항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의 변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질권 저당권 또는 법령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라고 해서 자, 임금대 관련되고 있어 하나, 둘, 그 다음에 임금대 관련해서 최우선 변제. 최우선 저희가 변제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인정은 딱 두 가지는 정확히 기억하실게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 인정하는 건 뭐뭐를 제가 다른 규정이 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우선 변제하는 것은 어떤 임금이냐 그래서 임금 중에 보면 저희가 최종 3개월분이에요. 그래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재해를 입어서 그 관련한 보상을 주는 저희가 재해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이 있다면 요 두 가지는 사업장에 아무리 많은 채권이 있어도 요 두 가지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로기준법상 저희가 최우선 변제 인정하는 것은 첫 번째 최종 3개월이니까 임금일 12개월 임금이 체납되는 사업장이 도산해버렸다 하더라도 법에서는 최종 몇 개월분만 최우선 변제 3개월을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이거는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다른 국세조세 등 아무리 다른 순위를 다투는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먼저 변제하고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다 해서 최우선 변제 하나 동그라미 8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9번. 자, 9번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임금, 보상금, 그 밖 일체 금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제가 14일 이내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를 뭐 할 수 있다. 저희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나와 있고요. 자, 6번. 재벌사업주의 명당 공개에 관한 부분 6번부터 쭉 해서 6번부터 제가 쭉 해서 지문을 12번까지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분들이 체불 임금에 관련 규정에서 양가로 6번부터 양가로 6번부터 양가로 저희가 12번까지는 체불 임금과 관련된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가볍게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문은 저희가 13번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리해 보죠. 자, 일단은 저희가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13번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이제 보시면 일근로시간은 일주 소중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일일의 근로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리고 3번 1항 및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하면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 이 지휘 감독이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보실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지문이죠. 그래서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지휘 감독 하에서 대기하는 대기 시간은 있죠. 그래서 근로자가 사용 지휘 감독한 대기 시간, 그럼 대기 시간 동안은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이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 본다? 근로시간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답니다.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면 대기한 시간도 근로시간을 1항 또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걸 근로시간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4번, 5번, 6번, 7번. 7번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7번은 저희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7번은 지금 그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저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은 무슨 근로냐면 근로는 세 가지입니다. 연장, 그리고 야간, 그리고 저희가 휴일 근로다.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라면 지급되는 임금은 무슨 임금이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했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지급된 임금 무슨 임금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50을 가산을 해서 해당 근로의 시간에 그 금액을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좀 정리해서 7번 체크 받으십니다. 자, 7번 하나 저희가 정리했고요. 지문. 나머지 쭉 내려가서 지문은 저희가 13번 시간 외 근로 한번 보죠. 시간 외 근로. 요건 한번 언급이 주관식으로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자, 사용자는 사원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단체 협약과 150을 가로쳐 가지고 기입형 형태로 물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13번 시간 외 근로는 꼭 기억을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일단 13번 저희가 근로시간과 휴식 등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